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상반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중과 아프리카 정상회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로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평가 대상 67개국 가운데 20위로 뛰어오르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30-50 클럽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소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최초로 담은 2024 북한 인권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지지통신, 시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7월 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7월 9일부터 열리는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 참여한다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 차제에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별도의 어떤 대화 회의를 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도 아울러 밝혔는데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는 이 3국 정상회의는 이번에 원래 작년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정상회의 때 앞으로 3국 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런 정상회의를 하자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별도의 정상회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고 비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의 나토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그러죠. 이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다 초청이 돼서 공동으로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5일에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도쿄 총리관자에서 밝힌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물론 우리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된다면 여기서 논의될 주제들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와 직접 관계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들 못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에 저 멀리서 하여튼 전쟁이 있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 곧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나토 정상회의의 원래 주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이 정상회의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고 기시다 총리와 만나고 또 3국 정상회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입장 조율 과정에 그 연장선에서 네. 북러 조약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정말 세계는 하나인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외교도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는 동북아 지역에 국한돼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외교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2022년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2023년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도 잇따라 참석을 했습니다. 2023년 빌뉴스 회의 때 윤 대통령이 한 연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영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약 11개월 전의 모습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 다자 정상회의 또 한미일, 한일 양자회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다자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 양자회담이나 삼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열려요. 네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 다자 회의는 그 기본 그 의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제에 공감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 한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양국이나 삼국이 모이게 되면 다소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얘기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다른 나라 정상들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다자 정상회의 중에 이루어지는 양자 정상회의나 삼자 정상회의는 그만큼 좀 시너지가 많이 생긴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나토는 지역 안보 방어 협의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와는 직간접적 연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 번째 공식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젠 정말 세계가 하나입니다. 네. 뭐 유럽 지역 따로 있고 아메리카 대륙 따로 있고 동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로 다가오는 이런 글로벌한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외교 목표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거지. 뭐 별로 뭐 힘도 없고 뭐 연관성도 별로 없는 나라라면 뭐하러 초청하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객관화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도쿄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7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가 자 이런 것들이다라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 19일 날 그 푸틴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그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어떤 조약에 대해서 이것이 가져올 어떤 그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 어떤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토와 파트너 국가들의 경고를 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대응을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경고의 내용을 발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고 박사님, 네. 준군사 동맹을 러시아와 북한이 맺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은 적어도 공동 안보 성명 정도는 발표하지 않겠느냐. 예. 이 빅터차 한국 석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데요. 좀 전에 박성훈 위원께서도 이제 설명하셨는데 지금 북러 조약이 사실상의 그 자동 개입으로까지 가는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그 조약에 충실하려면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외교 또는 국익을 감안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는 공식 입장은 2년 전부터 나왔지만 아직 직접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핵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래식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바로 실전에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우크라이나한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치명적인. 예, 그렇습니다. 뭐 천무라든지 또는 뭐 K9 자주포를 지금 거기다 실어 가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로켓이나 포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미 많이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준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직접 바로 타격을 받거나 그럴 일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사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북한과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혹시나 우크라이나에 예전에 왜 미국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50만 발의 그 포탄을 준 적은 있지만 직접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네. 우리도 러시아가 자꾸 그런 식이면 직접적인 군사 지원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한국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것의 1차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가 침략했다고 하는 그 전쟁의 성격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이라도 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그 규범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미일 삼국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이 선언이 있으면 그 선언에 입각해서 무기 지원까지도 이게 길이 열려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7월 9일부터 있을 이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에서 과연 어떤 합의가, 그러니까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나토 차원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나토 국가들은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나토 가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가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는 가입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랬는데 우크라이나가 가입적으로 가니까 뭐 일종의 이제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침공을 했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라면은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이건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 계속 소모전으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이 전황이 그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확실하게 진전되지는 못하는 이 일종의 교착 국면이잖아요. 오히려 좀 악화되는 측면도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점주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대한 어떤 공격까지도 좀 하자. 이게 나토 국가들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기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넘어서는 공동 행동을 할 경우에 나토 국가들이 공동의 행동과 지원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렇죠. 공식 그 초청받아 참가하는 국가라서 그 대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토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나 나토 국가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경우에 굉장히 실전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시사를 하는 메시지를 낼까 이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관심 갖고 보게 될 겁니다. 네, 그 점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런 측면에서 그 연장선에서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언급 여기에 나토에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데 예. 지렛대로 한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7월에 리투아니아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언급을 유추해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대서양에서의 안보,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 바로 우리 한국이 관련돼 있는 이 아시아에서의 그 러북의 군사적 밀착 이런 것들은 하나로 서로 연결돼 있는 전 지구적 의지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어젠다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토도 한국 정부가 이번에 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주고 있고 어떤 한국이 그런 면에서 어떤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 왔었지만 이번에 그 러북의 그 북한에서의 그 조약으로 인해서 어떤 자동 군사 개입을 한다라면 우리도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는다면 살상 무기를 안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워싱턴은 적극 환영한다라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발신이 되겠지만은 다만 여기서 어떤 불필요하게 긴장이 높아져서 어떤 위험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도록 메시지 관리는 신중하게 하되 원칙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예. 우리 박성원 의원 말씀에 한 말씀만 좀 첨언하자면 얼마 전부터 미국 쪽에서 G7 국가로 한국을 가입하자는 논의가 되고 나왔죠. 있습니다. 예. 이게 G7 국가에 가입한다는 건 뭐냐면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룰 테이커였던 한국이 룰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 국가와 정말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네. 여기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의 주 의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대응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당장 현실적으로 러시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정말 돈독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G7 국가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우리 힘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는 안보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토 정상회의를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G7 국가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의 그런 국가만이 아니다. G7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요,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죠. 중국의 참석은 거의 5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삼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삼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大学間交流や観光を通じた人的交流を一層促進すること、来年から2年間を文化交流年とすることに3首脳で一致しました。经贸互联互通，加强区域产业链、供应链的合作，推动中日韩自贸区谈判重启。 네, 가장 눈에 띄는 합의 역시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으로는 중단 없이 끊김없이 정기적으로 열자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중국이 가장 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중 대결이 있다, 뭐 G2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중국의 실력이 무슨 G2는커녕 G7도 아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 고립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북러 조약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좀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굉장히 조급해서 어떤 형태로든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한 축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 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진핑의 무슨 저 1대1로라든지 뭐 중국몽 같은 얘기를 지금 할 계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일중 세 나라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자라고 네. 하는 합의만으로도 네.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걸 얻었다라고 아마 자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8년간 중단됐던 한일중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을
사실상 가장 큰 실질적 성과 아니냐 이렇게 꼽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6대 분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경제 통상 면에서 그동안 8년간 중단되어 왔던 자유무역 협정 FTA를 한일중 간의 FTA를 다시 재개해서 속도를 내자라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어떤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의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2030년까지 3국 간의 인적 교류도 4천만 명, 연간 4천만 명으로 확대를 하고 또 내년 후년을 3국 간의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이 두 해를 한일중 3국의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것도 이 교류 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2월에는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정상들 간의 다자 정상회의가 역대 처음으로 열렸죠. 우리에게 절실한 핵심 광물 확보에 신기원이 이룩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 동반자 협정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외교를 가치 외교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금부터의 가치는 진짜 가치를 좀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중적 해석도 해봅니다. 과거 서방에서는 아프리카를 잠자는 대륙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잠자는 대륙도 아니고 노회한 대륙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서는 대륙이죠. 네. 평균 연령이 15세. 오, 되게 젊어요. 물론 뭐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워낙 젊은 대륙이에요. 그런가 하면 잠재력은 정말 어느 대륙에 못지않을 만큼 큽니다. 뭐 꼭 광물 자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8개 아프리카 국가들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 다자 회의를 성사시킨 나라는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 정도로 이미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이 다자 회의 중에 25개 아프리카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들과의 이 1대1 정상 외교도 있었어요. 양자회담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각 국가에 정말 필요한 그 교류에 대한 MOU도 맺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쌓았고 쌓은 것이 비로소 이제 여기 와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국제연대를 통한 억지라고 하는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체로 정치적 입장을 함께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50년대 그 반동회의 이후에 그 비동맹동의 정통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워낙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40여 개 국가들이 만약에 유엔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집단 행동을 한다면 한 덩어리의 몰표죠. 뭐 이거는 뭐 강력한 힘이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짧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특히 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우리나라의 박정희 모델, 뭐 새마을 운동,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열망과 이 선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번에 정말 우리 뭐 역사 이래 처음으로 48개 정상들을 우리나라에 모아서 이 다자 회의를 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걸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년에 한 번씩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3년이나 4년에.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교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핵심 광물, 이 자원 외교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하에 진짜 이 보물들을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 두 나라에서는 핵심 광물, 우리가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천연가스나 원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2차 전지나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되는 몰리브덴, 텅스텐 이와 같은 핵심 광물 자원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 리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급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한국의 고속 처리 첫 해외 수출의 물꼬를 트는 그래서 20년 만에 KTX 개발에 20년 만에 개가가 그렇죠.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 화학 플랜트 같은 걸로 한 8조 원 이상의 어떤 그 수주의 물꼬가 트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라고 영어 약자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데요.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67개 나라 가운데 20위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순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사 대상 국가는 67개. 이것은 그 IMD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고요. 그 나라들 중에 28위였던 이 국가 경쟁력이 20위로 1년 만에 8계단 상승했습니다. 되게 저런 그래프를 보였는데 쫙 뛰었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67개 국가 중에서 특히 이 3050 클럽 중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3050은 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그래서 30, 50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67개 국가 중에 그 67개 국가 전체에서 1등은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뭐 국민 소득이 높죠. 그러나 인구는 그야말로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구가 많고 그런 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반면에 뭐 10만 달러 이상 되는 작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강소국.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다 빼면 7개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 7개 나라 중에서는 미국이 1위, 우리가 2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을 확인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즐거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즐거운 소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3050 하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런 도루 이 클럽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IMD는 한국의 순위도약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인프라 이와 같은 경영 환경 면에서 좋아졌다 여건이 이것이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국내 기업들에게 물은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랬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예, 이 IMD 경쟁력 조사 자체가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경영 환경 여건을 요소로 나눠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설문조사 형식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우선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그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프라 이런 것처럼 어떤 기업의 여건에서의 어떤 요인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와 같은 답변이 가장 상승해서 큰 폭의 어떤 그 견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효율성, 노동시장 순위 여러 지표가 골고루 이 상승을 했네요. 예, 그 어떤 그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것과 인프라에 또 바로 직결되는 것이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우리가 그 어떤 39위에서 31위로 올라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노동시장에서는 결국 아마도 그 화물, 그다음에 건설노조 이런 데 대한 정부의 노동개혁 차원에서의 대처 그리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이와 같은 어떤 노동개혁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금융, 경영 관행 태도나 가치관 이 부분도 말하자면 반기업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됐다 인식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는 이제 정부의 그 효율성 면에서 약간 그 한 단계 정도 이게 하락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그 조세 정책 부문에서 어떤 기업들의 그 어떤 법인세, 상속세 이와 같은 어떤 조세 부담이 경쟁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우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야구 선수 기록을 따질 때요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지표,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르게 지표가 상승해서 순위 상승이 나왔다. 뭐 하나 100점 맞고 나머지 뭐 5, 60점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성국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가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제작한 영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반동 사상을 이유로 한 공개 처형 실태도 담겼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여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그 피해 여성들의 그 고초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 saw my mother raped. The rapist was a Chinese broker. Not a joke. To me, it's not funny, his haircut. I don't know why his haircut is so funny to hear. I don't know why it matters his fat or not. This is paradise. This is heaven. 인권 유린 실상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정부의 결과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일부가 영상보고서까지 처음으로 제작해 발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649명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온 사람보다는 최근에 온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647명의 샘플을 종합을 해서 그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 아주 많다. 최악의 인권 상황이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 자, 코로나 중에는 입국 탈북을 시도하다 사살된 그런 케이스도 있다. 자,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 정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나 또 외부로 나가는 거나 이걸 아주 가장 엄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탈북이 과거에 진행되던 게 그 말하자면은 이걸 갑자기 멈출 수는 없고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탈북을 막기 위해서 사살하는, 그러니까 총살한 국경 경비대가 뭐 사살 명령이 내려진 건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부터지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줄을 이은 겁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도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착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북한에서는 해외, 그러니까 러시아, 뭐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이런 나라들의 그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는데 사실 그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의 그 노동 그 현장의 실태가 보면은 자정까지 일하고 월급은 미화 50에서 150달러. 한 60만 원 받나요? 아니죠. 6만 원에서 6만 원 받는 거네요. 한 18만 원 가량 네네. 정도 되는 아주 쥐꼬리 월급이고 그것도 하루 15, 6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아주 예산인데요. 그나마 아까 얼마 안 되는 임금조차도 70%에서 90%는 각종 명목으로 뭐 국가 계획분이다 또 경비 이런 명목으로 뜯기고 있고 상납당하고 있고 또 할당을 못 채우면 새벽 5시까지도 일하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이런 실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 할당을 못 채우면 새벽 5시까지 일을 시킨다? 새벽 5시면요. 잠을 못 잔다고 봐야 되는 그런 거죠. 가장 충격적이고 새로운 인권 말살 실태는 공개 처형입니다. 2020년에 도입한 소위 반동사상 배격법.
참 이름도 희한한데 이런 것에 따른 것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그 외부 세계에 물이 들어오면 그 체제가 흔들리고 반체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는 좀 괜찮던 것도 이 법이 나와서 더 칼날이 예리해지다 보니까 처벌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여기서 막 그 처형되는 사형되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공포스러운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1년에는 청년 교양보장법, 23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 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청년교양법은 이제 북한의 청년들이 특히 한류 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이걸 다 좋아하니까 이 청년들을 이거 단속해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보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보고 사실은 또 고위 간부 자녀들이 또 제일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저들은 보면서 인민들 보고 보라 그러지 말고. 근데 평양문화보호법은 이제 그 드라마나 이걸 보고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남한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평양문화보호법입니다. 네, 대단하군요. 한국식 말투는 물론이고 뭐 아빠, 오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어도 반동으로 분류가 된다죠? 네, 북한의 결혼식은 이제 예식장보다는 집에서나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역시 남한식을 따라했습니다만은 약간 드레스, 우리처럼 이렇게 요란한 드레스는 아니라도 살짝 뭔가 날개가 붙은 드레스로 발전했는데 이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나오면서 그런 드레스도 이제 입지 말라. 네. 그냥 치마 저고리를 간단하게 입고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무슨 한국 노래 보고 영화 즐기면 처형, 신부 업어주기도 엄벌한다? 그럼 신부를 뭐 발로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그 이제 우리 관습이 뭐 우리 한국에는 뭐 남편을 뭐 이렇게 매달고 때린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북한에서는 조금 발전되고 진화됐다는 게 이제 신랑 보고 야 신부 한번 업어봐 이런데 이것도 이제 자본주의 요소니까 절대 하지 말라. 자, 선글라스 쓰고 와인잔으로 와인을 먹고 액세서리 다수를 2개 이상 붙이고 보통 리씨, 이씨를 북한에서 리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남한식으로 이씨라고 불러도 반동이다? 그렇죠. 그건 표현에 이게 우리 두음 법칙을 쓰지 말라. 자기네 말 쓰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도 뭐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나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민들이 보통 사람이 쓰면 그게 자본주의 현상이다. 김정은은 선글라스 써도 반동 아니고? 전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쓰면 이게 반동이라 이겁니다. 자, 편리한 이혈령 비혈령법이군요. 우리 황준국 유엔 대사가 로이터 통신과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They can tighten their control. You may remember that 2 years ago they enacted a new law punishing the people who watch South Korean dramas or the distribute dramas or the movies by death penalty. 이번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도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중국 도처에서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체포돼서 끌려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 사이에는 이 강제 북송, 즉 탈북자를 체포해서 넘겨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비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한 3년 동안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들을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토탈해서 지금 한 거의 2,000명 이상을 강제 북송한 거 아닙니까? 네. 저기 나옵니다만은 도문이라든지 화령, 장백, 단동 이런 지역에 이제 수용해 놨던 탈북민들을 북한 당국에 넘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네.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다 수용당해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에는 이런 인권 유린 행위를 지금도 계속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단둥변방대, 그다음에 신의주 보위부,
평안북도 집결지로 끌려간다는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저는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폭행의 성폭행은 다반사다. 자궁 검사를 북한 말로 채강수색이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하고 강제 낙태, 심지어 영유아 살해도 서슴없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국에 갔다 오는 여성들을 더 잔인하게 다루는데 혹시 중국 사람과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임신한 경우에는 그것은 북한에서는 이 혼혈주의를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과 임신을 한 사람은 강제 낙태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제 낙태 시키는 방법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뭐 배후에 판자를 깔고 사람이 올라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낙태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또 그 안전원들, 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는 북한이 UN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협약이죠? 예,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은 1984년에 채택돼서 1987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촉구하는 건데 정말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고문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보여질 때 이제 그 탈북민들의 경우 또 북한 내에서 소위 범법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는데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북한 내는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걸 고문을 하는 겁니다. 뭐 물고문이라든지 뭐 강목으로 구타하는 것 중. 비둘기 고문은 뭐예요? 비둘기 고문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서 매다는 거고. 비둘기처럼? 예, 비둘기처럼 매달고 거기다 이제 물을 먹이고 가장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공포의 고문은 갈비 썰기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무슨 네.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하 감방에서 고문 끝에 사망하자 보일러 화구에 넣어서 태워버렸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 하고. 자,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라고 좀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뭐 촉구한다고 해서 가입할 북한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인권은 우리 당국과 또 국제사회가 압박해야만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당연히 북한 당국에 촉구해야 되고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통일부가 2024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영상보고서도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인기배우 유지태 씨가 나레이션을 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지태 배우가 이번에 그 북한 인권 홍보대사로 일단 위촉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번 그 영상화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어떤 나레이터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맡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유지태 씨 설명은 한국인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평소에 생각을 해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영상 보고서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증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 영상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다룬 탈북민들의 증언을 갖고 어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나레이터를 맡은 유지태 씨는 이번 그 영상 제작뿐만 아니고 작년에 그 중국 내의 여성 탈북민을 소재로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웹툰 안까이라는 웹툰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안 소장님 말 들으니까 저게 이제 안까이가 북한에서도 함경도 사투리로 안악내를 뜻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유지태 씨가 북한 인권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북한 인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중 탈북자 관련돼서 제가 안까이라는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 북한 동포라는 그 단어가 빠지더라도 이 대중 탈북자, 북한 이탈자의 그 인권 문제는 꼭 조명이 되고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통일부가 이 2024 북한 인권 보고서에 포함시킨 영상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의 생활은 성냥갑 안에 갇혀 사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알몸인 나를 사사시 수색하더니 그런 험한 일까지. 일은 하는데 제 몫은 없었어요. 상납금으로 내야 될 게 많았어요.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국 영화를 봤답니다. 네, 총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22년 연속 세계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공개 총살, 탈북자, 사살, 뭐 이런 온통 그 살인과 재판, 공개 재판 이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 질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3등급을 받은 나라들을 보면 화려해요. 예상되는 나라들이죠? 네, 뭐 다 그 테러 지원 국가이면서 인권 침해 국가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베네수엘라 또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참 우리 동족인 북한이 이런 데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안찬일 소장, 박성원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8일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에는 한 주간의 핵심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